예, 편히 쉬셨나요? 뭐 10분 쉬는 것 같고 편히 쉬셨다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 저에게 또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조금 기지개도 좀 켜시고 그 다음에 목도 좀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머지 우리 1시간 정말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넛지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냥 부드럽게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경청의 씨앗을 심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는, 당연히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것도 또 한 번, 3~4번 이렇게 얘기하듯이 보죠. 예, 선생님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청득심. 맞아요. 이청득심 뭐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은 뭐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만큼 우리들이 건성으로 듣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사람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잘 듣는 것이 뭐다?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기본은요, 올바른 대화 태도와 함께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와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주의하고 힘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것. 따라서 이 잘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에요. 경청은 잘못했다가는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다면 바로 그거죠. 경청의 함정과 올가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두뇌는 판단을 내려본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대해서 말이 되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뇌가 말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청의 이 함정, 올가미 두 번째는 뭐다? 반쯤 듣고 나서 끝까지 다 듣지 않고 나서 알았어, 응? 다 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뭐다? 아는 체 하면서 가정하는 경우. 그래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 그 다음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 나도 다 이해해,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상대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아무개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애 있지? 이랬을 때 그 본인의 이야기는 정작 듣지 않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냥 심판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하기를 독점하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듣기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는 이거죠. 경청에 5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이렇게 신문 보면서 알았어 이거는 뭐예요? 배우자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면서 몸을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 이런 걸 우리는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포 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청도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눈을 주시하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뭔가 멋쩍으니까 눈을 봤다가 살짝 다른 데도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필요한 부분에선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 해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맞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말하면 네 번째 얘기한 거예요. 공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구나. 아유, 힘들었겠네. 이런 이야기들은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 뭐다? 5번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야기한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라고 그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면은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경청에 바로 최고의 경제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만 잘해도요,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데 너무너무 아주 좋은 결과, 뭐냐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넛지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긍정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긍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팀인데요, 이 포항 스틸러스 팀 이 선수들이 바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줄 아세요? 숙소에 올라가는 바로 그 입구에다가요, 고구마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다가는 아주 긍정의 말을 잘해주도록 했고, 한쪽에다가는 넌 나빠 하고 나쁜 얘기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요, 이 이야기를 딱 해서 보고 나서 한 달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좋은 말들은, 긍정의 말을 들은 이 고구마 줄기는요, 무성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나쁜 말을 들은 고구마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말로 이렇게 메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 황선홍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말하고 마음가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황선홍 감독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했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게 더군다나 말을 통해서 나갔을 때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각인력, 두 번째는 견인력, 세 번째는 성취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로 선생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부른 그 가사 내용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대로 끌려간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왜 가사 운명이 가사를 부른 대로 그대로 끌려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가수들은요, 그 노래를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다가 보니까요, 그 노래 가사가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각인력. 두 번째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대로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를 보면은요, 그런 게 있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 누가 부르신 겁니까?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던 차 누구라는 그 가수가 불렀죠. 그분은 정말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던 11월 어느 날 32살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느 가수를 보면은 죽음을 예찬하고 그랬던 사회 찬미를 불렀던 그 윤수임덕이라는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혈액탄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부른 그 가사 그 내용대로 그대로 가는 것들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던 분들도 여러 가수들을 봤을 겁니다. 뭐 나는 행복합니다를 불렀던 뭐 윤한기 그분도 참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바로 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어디 가서든지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네 말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짜증나, 신경질나, 환장하겠네, 지긋지긋해,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짜증나, 증 뭐예요? 증세예요. 증세, 병이라는 얘기잖아요. 신경질나, 질병. 환장하겠네, 환장, 장이 꼬인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 이런 말은 우리 하지 말자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마이 액션 플랜에서도 그 제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종종 보면은 부부 사이에 써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잖아요. 뭐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것 중에서 저를 갖다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입을 통해서 목소리가 나가면요, 이 목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청각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 그대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좋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부드럽게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해야 돼요. 얼굴 표정을 엄하게 해가지고 참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소를 띠면서 참 좋다, 정말 좋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기쁘네요, 잘했어,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신난다. 예,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소리를 내서 하셨죠. 자,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니까 몸이 경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드럽게 이완이 되죠. 신기하게도요, 이 말이라는 것은 긍정의 언어를 쓰면요, 우리 뇌는 그것을 알아듣고 부정의 언어와 긍정의 언어를 분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하면은 몸이 부드럽게 이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쓰는데, 이건 나에게 해준 얘기라면 상대방에게도 또 따뜻한 말 해줄 수 있겠죠. 그건 뭘까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손을 갖다 이렇게 해드리면서 한번 해봐도 좋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신께, 예, 당신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마음이 참 따뜻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정말 좋아요. 예, 어때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해줬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대면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이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 들어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내 따뜻한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오늘도 당신은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말 손을 잡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 연못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올 때하고 저녁에 들어갈 때 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이 손등에다가 뽀뽀를 꼭 한 번씩 해줍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나갈 때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왜 당신 손을 똑 잡고 당신 손등에다 이렇게 입술을 맞춰주는지 알아? 왜? 그거는요, 이거였어요. 부인에게,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누가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나든 죽고 난 다음에 차갑고 식은 손 붙잡고 울면서 후회하면 뭐해? 그래도 살아있을 때 따뜻한 손 잡아주면서 정말 잘 살아서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항상 손 잡고 입술에다가 입술로 뽀뽀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알고서 부인이, 집사람이 그 아주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요.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긍정의 힘이고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어디를 가냐면요, 기업 퇴직을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냐면은 퇴직 교육을 시켜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뭐를 하냐면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긍정의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적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게 해요. 그러면 10중 8구 거의 많은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가장 많은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이루는 말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마디를 같이 우리가 외치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한번 하나하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자고요. 예,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난 최고야. 예,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난 최고야. 두 번째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열심히 살자. 세 번째는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한번 나를 갖다 이렇게 보듬고서
어깨도 팔뚝도 톡톡톡톡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퇴직을 앞두신 이분들이 아니면 나이가 50, 60이 지나오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해 받고 싶은 긍정의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갖다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이제 넛지 4, 네 번째, 희망의 씨앗을 심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희망은 무엇일까? 그냥 희망 하니까 희망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안에서 밖을 보지 말고 밖에서 한번 안을 보면 그 희망의 울타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의 머리에는요 오직 의자가 하나만 놓여 있답니다. 거기에는 절망이 앉아버리면요 희망이 앉을 수가 없답니다. 반대로 희망이 먼저 그 의자에 앉으면요 절망이 함께 할 수 없대요. 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의자에 나는 희망이 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 와서 앉아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희망은요 쓰러지지 않고 절망을 몰아냅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왔을 때 절망을 상대로 씨름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망이 밀려올 때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붙들면요 절망은 발붙일 틈이 없게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사과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바로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희망의 씨앗을 우리는 한 번씩 심어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바라보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은 이미 내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 희망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희망은 바로 뭐다? 볼 줄 아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뒤집어 보세요. 뭐예요? 희망이 숨어 있을 거예요. 왜 뒤집어 보지도 않고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멀리 보세요. 눈 한번 보지 마시고 뭐다? 희망이 아스라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폭 넓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옆구리를 드러낼 것이다. 또 뭐다?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뒤집어 보고 멀리 보고 폭넓게 보고 꿰뚫어 보는 그러면서 희망을 내 안에서 찾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넛지 5 뭐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 만들어서도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1, 2, 3, 4, 5 다 이미 알고 있던 얘기를 왜 굳이 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너무 아는 얘기 왜 굳이 하느냐가 아니라 아는데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분은 일본에서 바로 뭐냐면 계란 과자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과자 공장을 해서 성공한 이유는 이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번씩 복창한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다케다 와헤이라는 일본 과자 사장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3000번씩 감사를 하라? 처음에는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도 괜찮대요. 그냥 3000번씩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왜 감사하다고 하지? 하고 의문을 누가 가질까요? 우리의 뇌에는 바로 모순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바로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뇌는요 그때부터 너무나 재미있게 뭐냐면은 분명히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나서 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를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눈을 뜨고서 정말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잠자리 들 때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는 지금 병원에서 지금 뭐냐면 무의식 속에서 중환자실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무릎이 시리고 무릎이 저리고 저거 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붙잡고 뭐냐면 계단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계단을 오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라도 하나 찾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명품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들 지금 아주 사소한 것이라지만 한번 5가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나에게서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보자고요. 저랑 같이 강의를 하는 강사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지금 어떤 분이냐면 한동안 그 시부모님하고 친정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 시부모님은 외아들만 두시고 홀로 사셨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남편이 먼저 사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살다가 보니까는요, 먼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세요, 친정어머니와 시부모님을 같이 모시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살아야만 했었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집살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들 때마다 뭐냐면은 어디 가서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방에 들어가서요, 장롱문을 열고요, 이불을 뜩 열고 얼굴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러고 엉엉 소리 내서 울었대요.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가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사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일을 갖다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100가지를 시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어머니한테 그걸 보여드렸대요. 시어머니한테 보면서 어머니 하고서 이거 보여드렸대요. 이러이러해서 어머니한테 감사한 것을 갖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많네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딱 180도 바뀌진 않았어도 그래도 조금은 바뀌셨대요. 자, 이렇게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과연 감사한 거 5가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어떤 게 감사하셨어요? 예, 지금 누군가는 추위에 떨고 있어도 나는 그래도 따뜻한 데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할 수 있겠죠. 너무 큰 것을 갖다 찾아가지고 이 큰 걸 감사를 찾지 않아도 돼요. 아주 조그만 거 하나하나. 어느 할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도 결혼을 못했지만 그래도 속색이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면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감사 노트를 해가지고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갖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볼까요? 네, 맞습니다. 웃음의 씨앗을 심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웃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잖아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뭐다? 얼굴과 낙하산과 주먹의 공통점은 뭐다? 예,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아,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예, 맞았어요. 퍼져야 산다예요. 펴져야 산다. 그렇죠. 얼굴도 펴져야 살고요, 낙산도 펴져야 살죠. 주먹도 움켜쥐고 있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펴져야 누군가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낙하산과 주먹의 공통점은 펴져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선물 하나라도 드리는데, 아,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나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웃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 거의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사람에 시달려서, 지쳐서 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얼굴은 복이 내려오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복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과연 복이 어디로 갈까요? 예? 내 안으로 올까요?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예? 오만상 다 찌푸리고 있는데 이렇게 다 흘러내리겠죠. 근데 아마 웃음 치료하시거나 아니면 웃음이 이제 많이 저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웃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6번에서 15번밖에 안 웃는다. 그런 얘기 아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루에 바로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하루에 6번에서 15번인데 그것도 뭐냐면 6번에서 8번밖에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살면 1분을 웃으면 며칠을 더 사는 거예요. 8일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그래서 애들이 어른보다 오래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유머를 얘기해도 웃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3분 계셨는데, 예,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유머 딱 하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만난다고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후배랑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뭐냐면은 형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형 내가 그랬죠. 너 사진 얼굴 좀 사진 하나만 찍어서 보낼래? 그랬더니 알았어 형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가 자기 사진을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아세요? 네, 병원이, 예, 이병헌 씨, 예, 바로 이렇게 멋진 예쁜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을 갖다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미간이 뭐예요? 복이 들어오는 입구죠. 저랑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찡그리지 말자.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미간에서 콧날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은 뭐다? 바로 복이 내려오는 길이랍니다. 자, 인상 쓰지 말자. 시작. 인상 쓰지 말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반달같이 돼 있는 이 입은 뭘까요? 바로 그렇죠.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미소 짓고 웃자. 예, 잘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이 미소 지으면서 옆에 있는 짝꿍이라든가 또 옆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예뻐 하면서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변해야지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데 바로 웃지 않고 웃지 못하는 것도요. 자신과 이웃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웃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누군 힘들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은 오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웃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일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웃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웃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넛지 1, 2, 3, 4, 5, 6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만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는가 아니죠. 뭐다?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는 여가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창조한다? 여가? 시간? 한번 고민해 보죠. 자, 먼저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뭐다? 시간은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과거를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짤깍짤깍 하는 순간 흘러가면서 과거를 되고 과거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시간은 뭐다? 양가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행복이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시간은 양가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바로 시간은 타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속성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시간은 뭐다? 나에게 맡겨서 네가 하는 대로 그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는 시간을 써버리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채우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지금까지 시간을 써버리면서 살아왔나? 아니면 시간을 채우면서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나에게 남은 시간을 써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채우면서 살 것인가? 각자 질문을 던지면은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남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한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움직여야지만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연구, 공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개발하는데 바로 시간을 늘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 창조하면 할수록 그 시간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시간이 창조되면요, 나의 남은 시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요 시간을 쪼개서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요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같은 시간으로 더 크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인생 이막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듯이 바로 슈팅을 끊임없이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생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을 창조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거의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은 나의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한번 터닝 포인트 돌아가기 위해서 한다면 그 시간은 지금부터 값진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루는 숲속을 산책을 갔대요. 근데 아주 큰 나무를 갖다, 통나무를 갖다 열심히 자르는 나무꾼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나무꾼이 하도 끙끙대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톱질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톱날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꾼에게. 실례지만요, 저 보니까는 톱날이 너무너무 무뎌졌어요. 날을 갈아서 타면은 아주 싹싹 잘 갈릴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톱날을 가세요. 그랬대요. 그러자 이 지친 나무꾼이 아주 한숨을 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톱날을 갈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이면 나는 빨리 이 톱질을 하는 게 훨씬 나한테는 시간이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톱은 어느 정도 묻어 있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나 자신의 톱날을 갈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의 톱날을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앞서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생각을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톱날을 가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인생에서 또 나름대로 한번 멋진 인생을 갖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뎌진 톱날로는 두 번째 인생을 뛰어오르기에는 너무 힘들고 벅찰 것입니다. 자,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여가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죠. 100세 인생에서 내 나이가 50이다, 60이다, 70이다 했었을 때 적어도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셨느냐?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필요한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가, 뭐 여가? 그 뭐 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도 우리 한국의 그 보건복지부에 보면은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노후준비지원법에 보면요, 그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교육을 시켜드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무, 일, 건강, 여가입니다. 대인관계에서부터 볼 때. 바로 이 여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남은 시간을 봤었을 때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요, 일상이 여가의 시대가 됐습니다. 여가가 일상이 되는 이런 여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맞아요. 박세리예요. 네. 재밌는 거는 2008년도 1월 17일 MBC 지금 없어진 무릎팍도사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박세리 이분이 그 이제 강호동하고 이제 이수근 나가는 데서 앞만 보고 오느라고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참 텔레비전에도 나와가지고 잘 쉬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아버지는 골프만 가르쳤지 나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세리 이분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쉬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박세리 이분의 이 눈물은요, 대한민국 여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 여가가 없다라는 이런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왜? 한국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배고픔이 사라지자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라면 시간은 있지만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가를 뭘로 하십니까 하면 거의 90% 가까이가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가 권태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여가 권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가도 기술이 필요한데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바로 여가 기술을 필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가가 뭐냐? 물론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될 그 시간을 뺀 자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시간을 우리는 여가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과 사회적인 존재, 생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우리는 여가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가를 멋있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본다라면은 여가하면은 다양한 이런 여가 활동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가하면 노는 게 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노는 게 여가가 아니고요. 나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창조하는 것이 여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의 기능도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은 따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뭐 등등등이 있을까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 획일화됐거나 모방됐거나 아니면은 샹락적인 거나 아니면 있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은 넘어간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노후라고 했을 때 이 노후를 어떻게 한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의 구조가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태어나서 청소년기는 공부를 했고 중년기는 돈을 벌었고 은퇴하고 늙어가던 남은 시간 여가를 보냈고 그랬는데 이제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노년기가 아니라 우리 생애가 여가, 노동, 교육이 모두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 분할적 생애 구조가 어떻게 보면 연령 통합적 생애 구조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가 공존하는 시기가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뭐냐면 여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도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요, 100세 시대에 여가 활동의 주요한 요인들은 뭐다? 성별,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동거 가족, 연령, 건강 상태, 종교 유무, 거주 지역 등등에 따라서 그 여가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내가 선호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바탕을 이루면서 내가 찾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분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제2의 인생을 사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은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여가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가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창조해낸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가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했는데 서울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만 해도 226만 명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군요. 그리고 뭐냐면 조금 있으면 X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해서 노후의 삶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전혀 다르죠. 자녀들은 떠났죠. 사회에서 자기 존재는 없어지죠. 돈은 없죠. 여가 경험은 없죠.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행복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하면 대한민국이 OECD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브롬리라는 노년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적인 노후의 삶이란 뭐다? 바로 몰입할 수 있고 나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 시니어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니까 경제, 학력, 성격, 가족관계, 건강 등등등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신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인생 이막에 있어서 여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나누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 성취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가가 필요한 이유를 갖다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는 내가 거기에 공동체 안에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인생 이막 여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바로 고독 및 소외감, 삶의 의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는 돈이 있고 풍요로운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가를 모르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이막에 적극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참가는 뭐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무덤덤해졌는가? 아니면 여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설레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십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설레임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무엇을 볼 때 무덤덤한 인생이라면은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설레임을 내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아이스크림 설레임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요동치는 박동, 바로 이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명품이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내 옷에 시계에서부터 구두부터
벨트부터 해가지고 지갑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명품으로 둘러싸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명품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뭐가 와 있다? 명품 인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당당하고 멋지고 값어치 있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거죠.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인생에 큰 동기부여를 줬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효철아, 예,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너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것이 있다면 넌 뭐냐? 벼랑간 그런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신이 나를 위해서 살아오면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인생을 바꿔준 중요한 책이 있다면 3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꿔준 중요한 책이 있다? 그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는 한두 권은 생각이 나요. 뭐냐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책을 갖다 보면서 내 인생을 갖다가 정말 많이 변화를 주는데 그 역할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그 책을 한번 사서 보거나 아니면 굳이 사서 보기가 전과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새로운 책을 사기가 뭐하면 중고책을 사도 되니까 그거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낯선 사람 효과 이렇게 적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명품 인생을 창조하는 10가지 지혜입니다.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분야로 내 자신이 이쪽은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돈만을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 한번 시간을 파악해 보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째 뭐다? 자기 암시를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명품 인생을 살고 있어. 살 거야 보다는 나는 명품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122번의 이력서를 쓴 이유는 뭐다? 그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간 거예요. 바로 4개월 전에 썼던 내 이력서와 오늘 쓴 이력서는 달라요. 4개월 동안에요. 나는 새로운 일들을 했던 것들이 그 안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째, 자기 브랜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고유한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험을 먼저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10번째 뭐다? 자신의 범주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야. 이것밖에 난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들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선생님들과 약간 의견이 대치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2시간 동안에 단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씨앗을 뿌린다면 선생님들은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우리 모두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외치면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저랑 같이 주먹을 딱 쥐고서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신나게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활기차게 삽시다. 도우면서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이상 김효철 여기서 오늘 선생님들과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미래의 멋진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